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어느 날 졸업한 모교에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응원의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초청했더라고요. 후배라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제 아들이나 딸에 더 가까울 것 같은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저를 보는 아이들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수험 준비로 잔뜩 긴장을 한 채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더군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좋을까? 초청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강당에 도착하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비하기에 앞서 문득 제가 학교 다닐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 당시 철부지 학생이었던 저는 졸업한 선배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좋은 강의를 해줘도 그게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철없는 성장기 남학생들이 그렇듯 저 역시도 수업하며 교실에 앉아 있는 대신 강당에 모여 앉아 선생님들 눈을 조금 더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앞쪽에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리고 지금의 훌륭한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저는 옆 친구들과 장난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니 이 아이들도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같은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졸업한 선배가 갑자기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와서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나이 때에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만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속이에 경일 듯 흘러가 버리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또 지금 그 나이 때에 후회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려던 이야기 역시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은 누구든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먼 친척분의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된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연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던 어머니와 어릴 때부터 경운기를 몰아 어른이 되자마자 굴삭기와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는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또 공통점이 꽤 많았다고 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난 두 분은 20살 중반에 지금으로 보면 대학에 다니는 어린 나이 두 사람은 결혼하며 부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20살 초반에도 결혼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었죠.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첫 만남에서 이 사람 괜찮네 생각이 들어 두 번, 세 번 만나봤다고 해요.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가 잘 맞는 짝이라는 느낌에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머니는 하얀 피부에 호숫가에 청초하게 피어있는 한떨기 수선화 같았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면 자꾸 지켜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거나 심장이 아파서 밤잠을 못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힘들거나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것도 사랑이구나 싶었죠. 마침내 2살 터울의 두 분은 어느 봄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했어요. 그리고 3년 후 또다시 어느 봄날 기쁜 소식도 함께 찾아왔어요. 바로 두 분에게 아이가 찾아온 거죠.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과 근심이 크던 두 사람은 마침내 찾아온 아기 천사의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임신 후 부쩍 더 힘들어했다고 해요. 빈혈로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입덧이 심해서 남들은 임신하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오히려 말라갔어요. 병원에서는 편하게 쉬고 식사도 잘 챙기라고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일도 그만둔 채 집에서 쉬고만 있는데도 체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몇 달만 더 버티면 아이가 나오니까 그 후에는 괜찮겠지 하면서 버텼어요. 그렇게 꼬박 10달을 뱃속에서 어머니를 고생시킨 제가 마침내 겨울의 끝자락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이가 나오려는 신호를 보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차에 태워 급하게 근처 조산원으로 뛰어갔죠.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는 제발 아이도 아내도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뿐이었죠. 하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하늘이 괘씸하게 여겼나 봐요.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은 오히려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원장님까지 호출해서 뛰어오셨다고 해요. 간호사분은 어머니가 정신을 잃어 아이를 급하게 제왕절개해야 할 것 같다며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에 아버지는 울면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고 제발 우리 아내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료진이 보일 때마다 붙잡고 애원했어요. 급하게 제왕절개로 제가 태어났지만 어머니에게는 심정지가 왔어요. 의료진들은 온 힘을 다해 심장이 멈춘 어머니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결국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죠. 수술실에서부터 제 우렁찬 울음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와 간호사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구만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에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매일 누군가 죽고 태어난다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출생과 죽음은 매일 같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한기로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제가 태어난 날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릴 때는 그 사실이 너무 싫어 제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생일이 어머니의 기일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때때로 제 존재 자체가 싫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 생일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기쁘게 생일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생일이 다가올 때면 특히나 아버지에게 죄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왠지 제가 미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만약 아버지라면 아내를 해치고 태어난 아들이 너무 미울 것 같았죠. 그래서였을까? 아버지와의 사이는 어딘가 늘 대면대면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거나 안 좋게 대한 것도 아닌데 우리 사이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벽이 세워진 느낌이었죠. 아버지는 엄마 없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을 것이고 저 역시 어머니의 부재가 제 잘못인 것 같아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죠. 지금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아껴주고 깊이 생각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어떤 사건이나 일 없이 그저 막연하게 제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 했을 뿐이죠. 아버지도 부모는 처음이라 그런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요.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던 것은 고등학생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 건물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수업이 예정이 없이 일찍 끝나 집으로 오게 되었죠. 제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버지는 방에서 혼자 무언가를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 통화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지나가려는데 처음 듣는 아버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생각에 열린 문틈으로 귀를 가까이 붙였더니 역시나 아까 들은 게 잘못이 아니었는지 울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보,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들 괜찮은 걸까? 당신이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난 모르겠어. 당신이 없는 자리 느끼지 못하도록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녀석은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있고 쉬는 날에도 나도 애꿎은 텔레비전만 보다가 자리를 피해버려.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부모 노릇을 하고 있을까? 이대로면 저 녀석 성인이 되고 나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지는 않을까? 아니, 그런 건 다 괜찮아. 그런데 그냥 그냥 내가 혼자 미련하게 아이를 키운 게 쟤를 위한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엄마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주어야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키우지 않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고집 부리지 않았어야 했나 모르겠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당신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 모든 게 달랐을 텐데. 아버지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쿵 하고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나 혼자 괜히 멀어지려 하고 어머니 대신 태어난 불효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똑똑히 알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나는 어머니를 떠나게 하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아내 대신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구나, 하나뿐인 아들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가장 힘든 건 아버지였을 텐데 그동안 나만 생각하며 괴로워했구나 싶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나 혼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 중에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까지 멀게만 느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 후로 저희 사이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물론 지금까지 지내온 게 있기도 하고 제 성격도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한 편이라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려웠지만 차츰 부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기 위해 노력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어색했어요. 그, 요즘 일은 어때요? 일? 밥을 먹다가 갑자기 툭 하고 던진 질문에 아버지는 너무 깜짝 놀라셨죠. 그동안은 저희 둘 다 조용히 밥만 먹었거든요. 가끔 제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지만 저는 늘 그게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시그널인 줄만 알았어요. 어떻게든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싶어 무슨 말이라도 해볼까 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 후로도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저도 괜히 옆에 앉아서 같이 보기도 했어요.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언젠가 얼핏 들었던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 근황을 물어보기도 했죠. 제가 조금씩 노력하니 아버지도 마음을 열어갔어요. 학교 친구들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들은 잘해주시냐 어떠냐 묻기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운동화를 사서 쓱 내밀거나 괜히 과일을 먹으라며 거실로 불러내기도 했어요. 천천히 조금씩 저희 부자는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워주셨는지 알게 되니 다른 부분에서도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도 졸업하고 아버지처럼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온 노력에 어울리는 아들이 되어야겠다 싶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 누구를 만나도 와,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잘 키우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죽자 살자 공부했어요.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니 학교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놀랐죠. 아버지에게만 의지하고 싶지 않아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독서실을 다녔어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괜히 공부한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마다 신문을 돌렸고 그 돈으로 독서실을 다니면서 문제집을 샀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학교가 끝나면 쏜살같이 독서실로 달려갔고 다른 학생들이 먼저 간 후에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느 날 독서실 주인 아저씨가 와서는 도시락통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싸준 김밥인데 난 아까 아는 사람 만나서 밖에서 밥을 먹고 하거든. 애써 싸줬는데 그대로 가져가면 속상할 것 같아서. 아까 보니 학생 혼자 저녁 먹으러도 안 가던데 혹시 괜찮으면 이거 먹을래? 네? 사모님이 싸주신 건데 제가 먹어도 돼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빈통 가져가는 게 우리 아내는 더 좋을 거야. 휴게실로 나가 통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향이 솔솔 나고 야채와 햄이 듬뿍 들어있는 두툼한 김밥들이 가지런히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배가 고팠던 참이라 허겁지겁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러다 체하겠다. 잠깐 기다려봐. 아저씨는 휴게실 문 앞에 자판기에서 사이다를 하나 뽑아서 가져다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사이다 값은 내일 드리겠다고 하니 됐다고 김밥 먹어주는 거로 퉁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뭔가 꿈이나 목표가 있는 거야? 여기 다니는 친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아직은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 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싶거든요. 사법고시? 네, 사법고시 합격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다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꿈이 판검사나 변호사야?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아버지가 판검사 아니면 안 된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자랐는데 예전엔 철이 없어서 제 생각만 하느라 나만 엄마 없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철이 좀 들고서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 혼자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진짜 철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판검사처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다들 아버지에게 자식 참 잘 키웠다, 부럽다고 할 것 같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모로 아버지한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결심하게 됐어요. 이야, 아직 고등학생 아니야? 벌써 그런 생각을. 진짜 효자네.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 못난 아들이라 뒤늦게 노력하는 거죠. 에이, 이게 무슨 뒤늦게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벌써 부모님 생각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니. 정말 대단하네. 좋아, 기분이다. 내가 독서실 한 달 비용 공짜로 해줄게. 네? 진짜요? 우리 독서실에서 미래의 판검사님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나도 미리 잘해드려야지. 네가 판검사 되면 사람들이 저 독서실이 터가 좋나 하면서 막 달려올 거 아니야. 이것도 사업가 입장에서는 투자야.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판검사님 덕분에 나도 득보겠네.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독서실 비용을 한 달 동안 공짜로 주겠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하며 간신히 독서실 비용을 마련하고 있던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아저씨는 저녁에 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는 했어요.
미래 판검사님을 위해서라고 하며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는 했죠. 선배들이 안 쓰고 두고 간 문제집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달만 독서실 비용을 받지 않겠다던 아저씨는 다음 달도 그 다음 달에도 돈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그때 더 크게 받겠다면서 제가 수능을 볼 때까지 독서실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 아저씨의 도움 덕분에 저는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시간을 이제는 공부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제게 기대가 큰 아저씨에게 보답하려고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능을 본 후 당당하게 국내에서 제일 명문 법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줄 몰랐던 아버지는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쿵 하고 부딪히며 주저앉았어요. 우리, 우리 아들이 법대를? 그것도 서울.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진짜냐, 어? 아버지, 제가 사법고시도 합격해서 나중에 진짜 호강시켜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 잘 키워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 합격 소식을 전해드린 후 제가 법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또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2년 가까이 다닌 독서실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독서실은 불도 꺼진 채 깜깜하고 앞에 문도 잠겨 있었어요.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같은 건물에 있어 평소 사장님과도 왕래가 많았던 슈퍼 아저씨를 찾아갔죠. 독서실 사장님. 그분 몇 주 전부터 독서실 내놨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새로 계약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도 한동안 못 봤어.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사장님이 넣을 줄 알았는지 나한테 맡기고 간 게 있었거든. 슈퍼 아저씨는 저에게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00원짜리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세어보니 무려 100만 원이었어요. 사장님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너한테 인사도 못하고 간다고 아쉬워했어. 대학 합격 소식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아쉽다고. 이거 등록금에 보태라고 하시더라. 그동안 서로 정이 많이 들었나 보네. 사장님,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안부 인사라도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나도 잘 모르고.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려 하자 슈퍼 아저씨는 자기도 사장님에게 다시 전화를 할 수가 없다며 그냥 가지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 준비한 거니 네가 잘 써주는 게 감사 인사라면서요.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제 합격 소식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고 답답한 마음으로 뒤돌아섰죠. 그 후 저는 대학 근처로 자취하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함께 이사하시면 어떨지 물어봤지만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 사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너도 그게 편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에 가서도 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안부 인사도 자주 하고 본가에도 주말마다 찾아갔어요. 대학 4년 동안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죽어라 공부를 했지만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목표는 장학금을 받는 거였지만 때로는 놓칠 때도 있었어요.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서 24살이 되었더라고요. 대학 졸업이 우선인 것 같아 미뤄두었던 입대를 이제 슬슬 해야 했죠.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입대를 결심했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본가를 찾았어요. 마침 아버지도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내리니 아버지가 웬 여성분과 함께 마중을 나왔어요.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에 저는 단번에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죠. 왔니? 인사해라.
이쪽은 이쪽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갑자기라 조금 놀랐네요. 아버지 여자친구분인가 봐요? 어머, 그렇게 티나요? 멀리서도 두 분 표정을 보니 한 번에 알겠던데요. 혼자 살게 된 아버지는 종종 근처 반찬 가게를 찾았어요. 아주머니는 그곳에서 일하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해 재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도 이제 제가 다 큰 성인이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했는데 이 사람도 참 이런 이야기를 너무 쑥스러워한다니까요. 많이 놀랐죠? 너한테 계속 말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 혹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괜찮아. 아버지도 참 이렇게 좋은 분이 계셨으면 진작 소개해 주시지. 저 이제 곧 입대하는데 얼마 뵙지도 못하겠네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많이 놀랐어요. 아버지 성격이 워낙 무뚝뚝해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늘 혼자였기에 다른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기도 했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20년을 넘게 혼자 지내신 아버지에게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다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했어요. 앞으로 제가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저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버지가 혼자 계실 시간이 많아질 텐데 남은 긴 여생 동안 너무 쓸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종종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두 분은 따로 결혼식 같은 것 없이 혼인신고 후 같이 살게 되었어요. 혼인신고 후 다 같이 식사하고 얼마 뒤 저는 입대를 했죠. 입대하는 날에도 아주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소 앞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입대 후에도 면회 올 때마다 도시락이나 치킨, 피자를 바리바리 싸주셨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같이 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같이 오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 희한하게 저도 그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언제 한번 같이 오세요.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지. 머리로는 새어머니를 받아들인다 싶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문 하나가 굳게 닫혀 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두 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면회나 휴가 때 아버지를 뵈면 얼굴색이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옷도 예전보다 깔끔하게 입고 제가 독립한 후 한동안 살도 많이 빠지셨는데 새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다시 체중도 늘어난 것 같았어요. 휴가 때 본가를 가면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애정 있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주머니도 남편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지만 안 좋은 일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쫓아오거나 아니면 큰 빚이 있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저녁 후 저는 남은 학기를 서울에서 마치고 고시 준비도 그곳에서 이어서 하기로 했어요. 이제 본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있으니 제가 들어가는 것도 좀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제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새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괜히 좀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자취방에서 생활하며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4년 내내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법시험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동안 배운 건 다 어디로 갔는지 공부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신경을 쓸 틈이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공부를 이어갔고 매일 해도 늘 부족했어요. 두꺼운 책들을 아무리 읽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사법시험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아, 중간에 잠깐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같은 졸업생 중에는 다른 대기업이나 학원 과외 선생으로 취업해서 벌써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도 혼자서 저를 힘들게 키워준 아버지를 떠올리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펼쳐 들었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빠르면 3년 안에 합격하기도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법시험을 공부한 지 3년 차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빠르면 3년이니까 그 다음에는 합격하겠지 싶었는데 만만해 콩떡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사법시험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 또다시 불합격이었어요. 이미 시험에 낙방한 것만으로도 막막했는데 집에서 안 좋은 소식까지 들렸어요.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지? 혹시 시간 나면 집에 좀 올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디스크인가 하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척추에 혹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검사 받았더니 암이라고 하네. 일단 치료는 곧 시작할 건데 그래도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동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자꾸 저리고 쥐가 내리는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공부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해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만 계속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후회됐어요. 급하게 본가로 내려가니 아버지는 괜찮다고 치료하면 된다고 애써 웃으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잘난 공부한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될 때까지 신경도 못 썼나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괜찮아. 요즘은 치료도 많이 발전해서 의사도 상황 지켜보자고 하더라. 괜히 이런 데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공부하는데. 그깟 공부가 뭐가 중요하다고. 아버지 이 지경 될 때까지 아들놈이 몰라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게 왜 안 중요해? 네가 거기까지 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썼던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니?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이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믿는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잘 자라주었거든. 이런 못난 아버지 밑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그깟 사법고시쯤은 우습지. 아버지, 괜히 이 아버지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로. 너희 새엄마가 좋은 병원도 알아왔으니까 다니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너는 네가 목표한 걸 이뤄야지. 네 꿈이잖니.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를 썰어야지. 아버지는 애써 밝게 웃으시는 듯 했어요. 제 합격을 믿고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에 저는 더 노력해야겠다 마음을 다시 굳게 먹었죠. 그 사이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극진히 해주셨어요.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반찬 가게에 저녁에는 백반집까지 다니면서 일을 하시면서 병원비와 제 생활비를 보내셨죠. 새어머니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재혼한 게 아닐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일을 하고 공부한다는 친자식 대신 병간호까지 도맡으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동안 새어머니를 한참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죠. 거기다 그동안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줄 알았던 생활비까지 사실은 새어머니가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쁘면서도 틈틈이 반찬을 잔뜩 싸서 서울로 올라와 제 텅 빈 냉장고를 채워주기도 하셨죠. 그동안 새어머니에게 거리를 두었던 제가 또다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를 믿어주는 두 분을 위해서라도 꼭 시험에 합격해야겠다 싶었어요. 거듭되는 낙방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덕분이었죠. 오뚜기처럼 저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한 지 어느덧 9년 차. 결국 아버지는 제 합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합격할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도 새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뒷바라지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랑 인연도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반찬을 가득 싸서 버스를 타고 자취방 앞에 오신 새어머니를 보고 솔직히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세상에 진짜 혼자 남았구나 했는데 반찬 가방을 들고 문 앞을 서성이는 새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애써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니 새어머니는 멋쩍은 미소로 반찬이 들어간 가방을 저에게 들어 보였어요. 내 얼굴 보기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놓고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도 꽤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한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눈가도 짓물러 있었죠. 저도 모르게 어머니 반찬 가방을 들고 그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새어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하고 따뜻해서 한동안 계속 눈물이 났죠. 그리고 하늘로 떠난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나 봐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1년 후 저는 10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1년만 더 버티셨다면 제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본가로 내려갔어요. 10년간 한결같이 제 뒤에서 도움을 주셨던 새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고 마침 그날이 아버지 기일이기도 했거든요. 본가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더니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사진을 두고 간단하게 제사상을 차려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면서 보니 제사상 위에는 액자가 2개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아버지의 사진이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자의 얼굴이 보였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왔어? 제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혹시나 실망하실까 합격 발표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상 위에 놓인 또 다른 남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죠. 내 전남편이야. 너희 아버지랑 기일이 같아서 같이 챙겼는데 혹시 기분 나쁘면 이분이 어머님 전남편 분이에요? 나는 그냥 두 사람 기일이 같아서 상 차리는 김에 같이 했는데 저 이분 알아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내 전남편을 안다고? 새어머니의 전남편이라던 그 남자의 얼굴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봐도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계속 사진이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법대 가서 나중에 사법시험을 봐야겠다고. 그래서 멋진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어서 고생하면서 저 키워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동안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갑자기 공부한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차마 돈을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신문을 돌리면서 모은 돈으로 근처 독서실을 다녔어요.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독서실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분명 돈 대신 내주겠다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몰래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랑 그동안 애써서 저를 키워준 아버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후로 제가 수능 볼 때까지 독서실 비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아침마다 신문 돌리던 시간을 공부에 쓸 수 있었고 돈이 아까워 매일 굶으면서 독서실을 다녔는데 사장님이 도시락까지 매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공부도 할 수 있었죠. 너무 감사해서 대학 합격하자마자 소식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독서실을 팔고 사라지셔서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못했어요. 심지어 대학 등록금에 보태라며 100만 원까지 남기고 갔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죠. 아이고, 네가 그때 그 애였구나. 아이고, 이렇게 나 이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식 못 가지는 나한테 이렇게 훌륭한 아들 만들어주려고 그리 먼저 떠난 거예요. 아유, 이 못난 사람아. 새어머니는 아저씨의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울며 가슴을 탁탁 쳤어요. 내가 20살 어린 나이에 우리 첫 남편을 만났어. 나보다 10살이 많았는데 내가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가 듬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항상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못난 남자 만나서 젊은 시절 내내 고생한다고 미안해하고는 했어. 그러다가 돈을 좀 모으게 됐는데 동네에 독서실 자리가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 큰 마음 먹고 독서실을 이어받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주변에 많아서 장사가 좀 되었지. 그런데 운영한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인가 독서실에서 만난 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릴 때 어머니가 그 애를 낳다가 돌아가시면서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혼자 힘들게 자기 키워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매일 학교 끝나면 달려와서 깜깜하게 해가 질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짠하다고. 그래서 독서실비를 공짜로 해줬다길래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 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도시락을 2개씩 싸줬지.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이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면서도 그 학생이 수능 볼 때까지는 독서실 운영하면서 공부할 곳 마련해주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 그래서 수능 끝난 후에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계속 독서실을 열었어. 남편은 수능에 방해되면 안 된다면서 끝까지 자기 아픈 걸 숨기려고 하더라고. 사실 수능 끝나고 얼마 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 독서실 정리하면서 나온 돈 일부를 그 학생에게 등록금 보태라고 줬으면 좋겠다고. 그 친구는 분명 자기가 원하는 곳 합격했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름도 얼굴도 몰라서 남편 부탁이라고 같은 건물에 있던 슈퍼 사장님에게 맡겼지. 그때 그 학생이 너였다니 꿈에도 몰랐어. 새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독서실을 팔아 병원비를 갚고 그 후에도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는데 또다시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심지어 아버지와 길까지 같은 것을 보고 저는 새어머니와 제가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두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늦게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준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새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기로 했는데요. 10년 사법고시 뒷바라지를 해주신 은혜를 모두 갚으려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연수원을 졸업하고 본가를 정리하고 서울로 모시면서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반찬 가게를 차려드렸어요. 제가 받은 마음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새어머니는 너무 고맙다고 가게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30 후반 늦은 나이, 결혼을 한 후에도 저는 아내에게 혹시 새어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되겠냐고 부탁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좋다고 대답을 해주었고, 덕분에 새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는데요. 자식이 없던 어머니는 마음고생 많이 시켰던 두 남편 덕분에 이제는 검사 아들을 두게 되었어요. 남편들이 그렇게 아파서 속을 썩이더니 이렇게 좋은 아들을 주려고 그랬나 보다고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는 해요. 그리고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돌아보면서 문득 새어머니와 저희의 인연이 하늘이 준 선물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뒤를 지켜준 어머니와 그만두지 않고 끝끝내 합격을 이룬 저에게 가장 간절하고 필요했던 가족이라는 보상을 준 것은 아닐까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